박대균 회장님께 Q&A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패널로 성균관의대 김다래 교수님, 고려의대 김웅주 선생님, 계명의대 김인철 교수님, 인하의대 신성희 교수님, 가슴 뛰는 내과 유정현 선생님, 인하의대 장지훈 교수님, 한림의대 최성원 선생님, 속편한 내과 하성현 선생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많이 오셨네요. 일단 첫 번째 그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다 이제 지금 강의를 해주셨지만은 4필러 세라피를 일단 뭐 동시에 하든 하여튼간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든 뭐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연구 중에 있지만요. 타이트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네 가지 약제를 다 써야 되니까 뭐 저혈압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플로에서 질문 왔는데 그 저혈압이 어느 정도까지 그 저혈압을 용인할 거냐 이 질문이 오셨거든요. 하이퍼텐션이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 질문 김다래 교수님. 교수님,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신부전 환자가 굉장히 진행된 환자들은 오히려 혈압이 너무 낮아서 약물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간 하이포퍼퓨전의 사인이었고, 그러니까 카디오레날의 크레아틴이 상승되거나 뭐 샤크레는 OTP 텔레비전은 락테이트 상승 같은 올간 하이포퍼퓨전의 사인이었고 환자가 기립성 저혈압이 아주 심해서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레코멘데이션 도즈보다 더 약하게 아까 오지영 교수님 말씀에 4분의 1 TPID 정도로 엔트레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량으로 시작하고 환자가 기립성 저혈압이 없거나 오간 하이퍼퍼퓨전에 객관적인 사인이나 심텀이 없으면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뭐 다른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하고요. 근데 이제 위압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죠. 그 혈압이 낮고 하면. 근데 금방 말씀하신 김다래 교수님 의견 다 동의하고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만약 증상이 없고 올간 하이퍼퍼퓨전이 없다면 시스톨 BP 80 좀 넘게 유지되는 환자들에게도 증상이 없다면 미니멀 도주라도 이렇게 퇴원 전에 시작을 하고 외래에서도 끌고 가는데 오히려 뭐 간과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연세도 높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어지럽거나 뭔가 불편하면은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뭐 낙상할 뻔했다든가 뭐 굉장히 뭐 너무 힘들어하시면 당연히 뭐 부득이하게 뭐 사실 그 약들도 다 어느 정도 BP는 유지되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끌고 가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줄이거나 잠깐 끊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름에 혈압 떨어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주의사항도 말합니다. 또 간혹은 미도드린 알파 어거니스트를 같이 쓰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CRT 관련돼서 아마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하펠러 치료의 목적이 아닌 서든 카닥 데스의 방지 목적으로 어떤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김인철 교수님이 한번. 네, 그 사실 이 디바이스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치료라서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이 좀 헷갈리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ICD는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안전장치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탈 때는 안전벨트를 맨다든지 에어백을 장착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ICD다. 그래서 사망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CRT는 그렇지만 이제 좀 아까 박진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LV가 이제 septal월, lateral월이 서로 이렇게 엇박자로 뛰면서 충분히 이젝션을 시키지 못하는 것을 박동을 이제 싱크로나이즈 시켜서 조금 더 잘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출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하니까 엔진의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하는 기능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가지시면 결국 CRT는 LBBB가 있거나 뭐 RBBB 형태라 하더라도 QRS 와이드닝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EF가 떨어진 그리고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이고, ICD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약물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는 EF가 감소된 환자에서 서든 카디악 데스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CRT는 출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ICD 기능이 있는 CRT-D를 장착할 경우에는 서든 카디악 데스 즉 VFib이 있을 때 이제 샥으로 환자를 살려주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EF가 떨어진 환자에서 QRS 와이드닝이 있으면 EF를 조금 증강시키는 효과 더하기 환자를 살리는 기능까지 이제 장착하고 있는 CRT-D를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CRT가 우리나라에는 아마 많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적용이 좀 안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아마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 그게 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CRT 하면서 ICD를 듀얼 펑션 하는 게 있거든요. 같이 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 대부분인데, CRT를 잘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논 리스판더가 한 30%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뭐 디시전을 하기는 하는데, 뭐 LBBB 있고 LBT 싱크로니가 좀 저명하고 이런 경우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이게 우리가 지금 포필라 세라피의 가장 제한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혈압도 문제있지만은 키드니 펑션입니다. 이제 키드니 펑션이 그게 제한점이 되는데, 그러면 헤모다이리스 하는 환자에서는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냐? 이건 사실은 아직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혈액투소 환자에서도 MRA나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할 수 있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성희 교수님? 일단 뭐 아시겠지만 SGLT2 이니비터는 ESRD, 그러니까 EGFR이 20까지는 쓰게 돼 있고 그때 시작을 해서 투석을 하면은 그때까지는 쓸 수 있지만 투석 환자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한 클리니컬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투석 환자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EGFR이 저는 꽤 떨어질 때까지 유지는 합니다. 이제 세이프티보다는 에피커시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이슈인 것 같고요. 만약 이제 ESRD에서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키드니가 셧다운 됐기 때문에 정말 에피커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꽤 퀘스천업을 하지만 KD고, 그러니까 키드니 소사이어티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EGFR이 그러니까 20 이상일 때 시작을 해서 낮아지더라도 투석 전까지는 사용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해서 SGLT2 이니비터는 그래도 저는 꽤 톨러러블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MRA는 하이퍼칼레미아가 워낙 잦아서 그런 게 없으면 저는 로도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환자들에서는 사실 하이퍼칼레미아 때문에 MRA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재원 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페넬레논 스터디 같은 것들이 물론 그것도 EGFR이 15인가 15로 알고 있는데 그 미만에서는 데이터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만 하이퍼칼레미아가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MRA 우리가 쓰고 있는 스피로놀락톤보다는 조금 적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자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옵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는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헤모다이리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엔트레스토 해갖고 아직은 적응증은 아니지만 그런 연구는 있습니다. 일단 그거에서 일단 앞으로 아마 그 연구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그게 헤모다이리스 하면서 엔트레스 쓰는 것도 아마 일단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정립된 건 아니고요. 엔트레스토 하나만 얘기를 예. 드리면 오재원 쌤 그 연대 데이터에서도 이제 헤모다이리시스 얘기가 있고, 사실은 이제 인디케이션은 안 되는데 지난번에 HFSA 회장님이랑도 얘기를 하는 게 오프 더 레코드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ESRD 실제로 이제 문제는 다이얼라이시스 하면서 BP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니까 다이얼라이시스 하는 날에 BP가 너무 떨어지면 먹지 않더라도 조금 주면은 효과가 있는 환자들은 꽤 있어서 스터디가 없고 데이터가 없기는 하지만 ESRD 환자에서 엔트레스토가 꼭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플로어 질문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박준주 선생님한테 질문이 왔네요. EF 35% 미만 환자에서 LBB가 CRT 기준에 맞는 경우 그 부정맥 파트 진로를 바로 보시는지 아니면 GDMT를 언제까지 끌고 가시는지 대해서 질문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는 3개월째 돼서 다시 체크를 해갖고 EF가 35%안 되면 IC를 넣든 CRT 넣든 그렇게 했었는데요. 요새 이제 RNA가 나오면서 조금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RNA 써보니까 리모델링이 1년째까지 되는 사람들 꽤 많이 봐갖고 예전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서 이제 인디케이션이 되면 이제 부정맥 파트에 보내서 그다음에 ICD 또는 CRT-T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하지 부정 환자의 간별 질환과 하지 부정 심질환을 확진할 수 있는 소견을 내서 최소원 선생님 한번. 갑자기 이렇게 뛰어넘으시면 그러니까 하지 부정 환자들이 이제 심부전이냐 아니냐가 보는 게 진짜 외래에서는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검사를 내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지컬 사인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주로 정수압이 올라가면 생기는 부정의 경우는 다른 여러 장기의 그런 부정의 사인이나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니셜에 뭐 워크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날 펑션하고 헤파틱 펑션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같은 정수압이 올라간 조건이기 때문에 간별외 이제 더불어서 사이로드 펑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엔티프로빈피를 같이 나가서 이것들이 월태오간 프로블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1차 진단인 것 같고요. 그 검사에서 검사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노멀 레널 펑션이나 뭐 헤파틱 디스펑션이 없고 엔티프로빈피가 이제 대부분은 그러한 환자들이 노멀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도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에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원인을 간별을 좀 찾는 게 중요한데 이제 만약에 에코상에서 뭐 EF가 떨어진 환자라면 뭐 증거가 명확히 없지만 이제 페프에 의심되는 소견이 있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베너스 인서피션시 관련된 질환인지 아니면 환자가 먹는 약물 때문에 오는 변환인지 환자들이 오시게 되면 뭐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게 어떤 약을 먹었습니까? 뭐 건강식품, 뭐 기능식품, 한약 물어보면 처음에 이제 절대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다음 비sit 때 되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주경 오간의 디스펑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에코 정도까지 진행한 후에 다른 메디컬 스터디를 파악하시고 나시면 어느 정도 감별은 되는 것 같고요. 뭐 보통 양측성 오게 되는 경우는 주로 베너스 인서피션 중에 이제 주로 스몰 베슬 베인 쪽에 오는 게 많기 때문에 뭐 감별이 안 되면 그때부터 테라피틱하게 여러 가지 약을 좀 써보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외관상으로도 뭐 베너스 관련된 여러 가지 베리시스나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좀 진단은 한 번에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두세 번 정도 비짓을 해야지 아마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잡힐 것 같아서 뭐 단숨에 어떤 길을 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장준 교수님한테 드리고 두 분 패널이 있으신데 이제 두 분 패널은 스피커 분한테 뭐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코멘트 해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 하프 페프 환자에서 그 원인 질환이 인펙션이나 아네미아, 사이로톡시코시스 등이 있을 때 SGLT2 이니비터가 그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게 SGLT2가 정말로 좀 혁신적이었던 게 지금까지는 하프페프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극복한 게 SGLT2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SGLT2 이니비터의 데이터를 보시겠지만 시비한 인펙션이 있을 때는 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컨트라 인디케이션이고요. 그래서 뭐 마이코틱 그런 인펙션이라든지 UTI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그런 스트레스한 상황에서 SGLT2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노모글라이세믹 디케이라고 이제 글루코스 레벨은 괜찮은데 그런 에시도시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스테이블한 어떤 상태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게 되고, 따라서 인펙션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핫페프 환자, 뭐 고령의 환자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특히 뭐 여성 환자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 해부학적으로 어떤 제니토 유리너리 인펙션에 조금 취약하신 어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외래 오실 때 뭐 가령 뭐 소변 보실 때 괜찮으신지, 뭐 오줌 소태가 없는지, 그러한 뭐 오랄 그쪽 하이진이 괜찮은지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로톡시코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하프페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비교적 원인이 명확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이로이드 펑션이 좋아지게 되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의 원인이 되는 걸 먼저 교정을 한 다음에 추이를 봐서 시작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성일 선생님 뭐 코멘트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페일러 환자에 있어서는 보통 다이비투스 많이 쓰는데요. 그냥 하이포나트리움의 문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뇨제 줄여보고 해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요. 요즘 제가 보면 유로에서 그 녹도날 많이 씁니다. 녹도날 자체도 하이포나트리움이 생기기 때문에요. 혹시 하이포나트리움 심할 때는 한번 이분이 비뇨기기 통해서 그 녹도날 드시 복용하고 계신지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하나 박진주 교수님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뇨제로 보통 그 피로세마이드 또는 토세마이드를 좀 쓰고 있는데요. 제 프랙티스 같은 경우에는 토세마이드 좀 더 롱텀 이펙트가 꽤 크고 그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토세마이드 쓰면서 간혹 붓고 에데마가 있을 때는 간혹 그 이펙트가 빠르게 오랄 라이스를 피하려는 주거든요. 이런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 때려 부으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뇨제가 콩팥을 망가뜨리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뇨제를 많이 쓰면 콩팥 기능이 안 좋다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콩팥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뇨제를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뇨제를 너무 혹독하게 많이 써갖고 디하이드레이션 될 때까지 가지 않는 한은 괜찮다라는 것이고, 이뇨제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정 이뇨제가 다른 이뇨제보다 더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게 QD 약이냐 PID 약이냐, 어떤 약제는 오랄 바이어빌리티가 좀 더 좋다, 그럼 그런 약제는 도수가 좀 적은 거니까요.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티는 다른 원티랑 똑같습니다,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만큼 쓰시고, 만약에 라직스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쇼텀하게 디클로지드 같은 사이아제드 계열도 섞어 쓰고요. 거기서 안 되면 이제 뭐 톨밥탄 같은 거 섞어 쓰고 그래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물을 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 토르세마이드랑 피로세마이드랑 이론적으로는 토르세마이드가 좀 더 좋다고 그래서 이길 걸로 생각하고 그런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서로 뉴트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하시는 토르세마이드를 기본으로 주시면서 뭐 PRN 라식스 주시는 거 뭐 틀린 프랙티스 당연히 아니고, 이뇨제는 뭐 뺄 만큼 빼야 되겠지만 뭐 가능하다면 볼륨 유지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줄일 수 있으면 최대로 줄이고 나머지를 PRN으로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잘하시는 프랙티스 같습니다. 박수현내과 유종현입니다. 강의에서 많이 말씀해주신 새로운 신약들이 신부전 약들 많이 나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약들이 대부분 레프에서 사용되는 약들이 많고, 저희도 이제 케이스가 되는 EF 떨어진 환자들은 아르니 써보고 하면 이제 좋다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고는 있지만, 이제 개원가에서 많이 접하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페프 환자분들이실 거고, 그러는 경우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혈압 떨어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도 저희들도 이제 가장 이제 접하는 어려움이고, 그런 환자들을 접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디곡신을 또 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개원가 입장에서 개원이 원장님들께 디곡신 사용에 대해서 조금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디곡신은 뭐 항상 거론되는 약인데요. 근데
그 뉴트럴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일단 아직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입증된 게 없고, 근데 하프페프는 거의 쓰는 경우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APB 있는 경우는 일단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제 컨트랙트리 때 떨어져서 다른 약제가 쓸 수 없다. 뭐 예를 들어 도부타민 써갖고 쇼텀으로 이펙트가 있는데 더 쓸 약이 없다. 그럴 경우는 이제 고려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봐더라도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디곡신이 사이드 이펙트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베리시그와 이게 폐동맥 고혈압에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그게 아직 입증이 안 됐거든요. 물론 투웨이이긴 하지만은 그게 모탈리티에 영향이 없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약제로 일단 저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디곡신은 좀 아직도 쓰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프페프는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의견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꽉 채워져서 이제 지금 일단 저희가 일단 개원이랑 전공의 교육하는 게 이제 신부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요. 근데 이제 그게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신부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로는 이게 입원했을 때는 멀티 디서플리너리하고 다학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는 굉장히 폴리파마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도 뭐냐면 하프레프 환자 8개, 9개 약제를 쓰게 되는데, 결국은 그 환자들이 계속 병원을 유지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을 간다든지. 그래서 1차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신부전에 대해서 충분한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만 그런 것들을 케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기에 그거를 만약에 입원이 필요할 때 그걸 리퍼해야 되는지, 물론 진단도 중요하지만은 치료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과 그다음에 패널 선생님, 그다음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